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서 신소재 응용을 위한 전자계약 2부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서는 복수함수를 이용해서 영상 전화 방법과 비슷하게 간접적으로 저희가 전기장을 2차원에서 구하는 혹은 전기 포텐셜을 2차원에서 구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 파트에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전자기학, 특히 정전기학에 관련된 식들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 도구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법칙을 같이 결합해서 실제 여러 가지 응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지 그러한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예가 플라즈마 오실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즉 플라즈마가 진동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소재를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특히 방막, 즉 씬필름을 만들 때에는 물리적으로 원자나 분자를 떼어서 우리가 증착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퍼터죠. 이 스퍼터의 경우에 있어서 그 챔버 안을 잘 보시면 진공을 뽑은 상태에서 양극과 전극 사이에 몇백 볼트의 전압을 걸어놓고 그 안에서 플라즈마를 띄운 상태에서 저희가 증착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DC 전압을 가하게 되면 DC 플라즈마가 될 거고요. RF, 즉 라디오 프리퀀시로 저희가 교류를 주면 교류 전압에 의한 플라즈마를 저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교류를 줬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장을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이 플라즈마가 오실레이션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외에도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이 대기권 밖을 나가면 이온층이 있는데 이 이온층은 그 다름 아닌 플라즈마 형태로 있다는 것을 저희가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이온층 또한 우리가 쏘아대는 전자기파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는데 그때도 플라즈마 오실레이션이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플라즈마 오실레이션을 우리가 먼저 플라즈마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플라즈마를 이해한 그 기반을 갖고 저때까지 배운 역학 방정식과 또 우리가 배운 맥스웰 방정식을 같이 결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는 아래 우리 슬라이드에서 나온 것처럼 이온들과 자유전자가 또 중성의 원자가 자유롭게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상태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는 각각의 이온이나 전자들이 전기장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플라즈마 안에는 플러스 이온과 전자가 같이 공존하고 있고 중성 이온은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 양성을 갖고 있는 이온들이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하면 전자에 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의 움직임은 전자의 움직임보다 훨씬 작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플러스를 갖고 있는 이온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전자들만 움직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플러스 이온의 밀도는 N0라고 우리가 놓읍시다. 또한 플라즈마는 정기적으로 중성, 즉 플러스 이온의 양과 마이너스 전자의 양이 같다고 우리가 가정합시다. 또한 움직이면 X방향으로의 움직임, 즉 1차원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고 그 움직임의 양은 플라즈마의 크기보다 굉장히 작다고 우리가 치면 오른쪽 그림에서 플라즈마의 너비는 델타 X가 될 텐데 그 델타 X가 델타 S보다 훨씬 크다고 보는 거죠. 델타 S는 바로 플라즈마가 움직이면서 생긴 이동 거리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애초에 가만히 있다가
S만큼 움직이고 그 S만큼 움직이면서 플라즈마의 넓이가 델타 S만큼 바뀐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움직이면서 바뀐 그 플라즈마의 최종 길이는 델타 X 플러스 델타 S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경우를 우리가 비교해서 첫 번째, 움직이기 전이 양의 전압밀도가 N0라고 했으니까 아래쪽에 있을 때의 전압밀도를 N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N은 델타 X 더하기 델타 S가 우리의 디멘전이니까 요걸 곱한 값이 N0 곱하기 델타 X와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에서 이항을 시키면 N은 델타 X 플러스 델타 S분의 N0 델타 X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주면 분모는 1 플러스 델타 X분의 델타 S, 분자는 N0가 될 것이고요. 델타 S가 델타 X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다시 바이노미얼 어프록시메이션, 즉 이항 정리를 쓰면 저희 마이너스 1승에 있는 그 마이너스 1승 지수가 앞으로 곱해지면서 근사되기를 N0에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델타 X분의 델타 S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식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델타 S가 0이면 즉 우리가 이 플라즈마가 이동되기 전에는 N은 N0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델타 S가 조금 증가함에 따라서 이 값은 N0보다 작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플라즈마의 길이가 커지면서 그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낮아지는 정도는 델타 S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플러스는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구름만 움직이면서 그 구름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했을 때 그 두 개가 겹치는 부분, 그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의 전압밀도는 더 이상 0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플러스의 전압밀도는 N0일 거고 전자의 전압밀도는 그보다 조금 작은 N0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델타 X분의 델타 S이기 때문일 테죠. 자, 이것을 수식으로 좀 표현하면 로, 즉 전압밀도, 네트 전압밀도는 마이너스 괄호 열고 N-N0 곱하기 QE, 즉 전자 하나의 전하량을 곱한 것이 될 것입니다. 초기 상태에서는 N과 N0가 같기 때문에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움직이면서 옅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0이 아닌 숫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1차 근사를 할 수가 있고 1차 근사를 했을 때 그 값은 N0 곱하기 QE dx분의 ds가 되겠죠. 그것은 위에 있는 N0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델타 X분의 델타 S식을 아래다 그대로 대입을 하고 델타 X분의 델타 S를 대신에 dx분의 ds로 바꾸면 아래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전압밀도가 S dx분의 ds의 값에 비례하죠. 즉 우리가 플라즈마의 위치 그리고 얼마나 움직였느냐 그 비율에 따라서 전압밀도가 바뀌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 맥스웰 일방정식, 즉 전기장의 다이버전스는 발사는 입실론 제로분의 로다 요 식을 한번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1차원에 대해서 대입을 하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E sub x가 입실론 제로분의 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아까 로를 우리가 구했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하면 입실론 제로분의 N0 QE 곱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s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쪽 항을 우리가 적분하게 되면 x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왼쪽은 전기장의 x 성분 즉 EX가 나올 것이고 오른쪽은 입실론 제로분의 N0 QE 곱하기 S 그리고 적분함수 상수 K가 나오겠죠. 자, 적분상수 K는 어떻게 구하냐면 초기 조건 즉 S가 0일 때 과연 전기장이 얼마여야 되냐를 우리가 따져보면 됩니다. 움직이기 전에는 플라즈마가 양의 이온 밀도와 전자 밀도가 같기 때문에 전하 밀도가 0이죠.
전하 밀도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장이 0이 됩니다. 따라서 S가 0일 때 전기장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K도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전기장은 입실론 제로분의 N0 QE 곱하기 S가 될 것이고, 전기장은 단위 전하가 느끼는 힘이기 때문에 전하 Q가 느끼는 힘은 Fx는 마이너스 QE, 즉 전자가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QE를 곱해준 값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분의 N0 QE 제곱 S가 될 겁니다. 이 식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힘이 변위에 선형적으로 비례한다. 그리고 비례 상수는 밀도와 플러스 이온의 밀도와 전자가 갖고 있는 전하량의 제곱과 진공의 유전율의 조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힘이 변위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경우가 뭐가 있었죠? 맞습니다. 용수철과 물체가 붙어 있었을 때 그 용수철 갖고 우리가 쭉 늘어뜨리거나 아니면 눌렀을 때 그 물체가 받는 힘은 변위에 선형적으로 비례하게 됩니다. 후크의 법칙이죠. 수식이 같은 형식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용수철로 우리가 대신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법칙이고 다른 현상이지만 수학적으로 같은 수식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해집니다. 즉, 전자구름은 마치 용수철에 달려있는 구와 같이 왼쪽 오른쪽으로 진동하게 될 것이고, 이 진동할 때 받는 힘은 멀어진 거리에 비례해서 크게 힘을 받게 될 것이며, 이것이 일정 주파수가 되면 공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도 저희가 함께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하모닉 오실레이션, 조화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조화운동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방정식, 즉 뉴턴의 법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환해내면 힘은 ma죠. F는 ma입니다. 즉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가속도가 뭐였죠? 네, 속도의 변화율. 속도는 뭐였죠? 변위의 변화율. 즉 변위에 두 번 변화하는 변화율,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변화하는 변화율이 바로 가속도가 됩니다. 따라서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Fx는 me, 즉 전자의 질량 곱하기 dt제곱분의 d제곱 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우리가 앞서 유도한 식을 갖고 풀어주면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분의 n0 QE 제곱 s가 됩니다. 자, 이 미분 방정식을 저희가 풀면 s는 엑스포넨셜의 I 오메가 pt의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오메가 p는 플라즈마 공명 주파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플라즈마 공명 주파수 오메가 p의 제곱은 다름 아닌 입실론 제로 me 분의 n0 QE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플라즈마 공명 주파수가 점점 올라가려면 아래 분모는 이미 상수기 때문에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고요. 한 전자의 전하량 또한 상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N0, 즉 플라즈마 안에서 양이온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이온의 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플라즈마의 주파수는 올라간다. 이렇게 저희가 알 수가 있고, 이 플라즈마 주파수 오메가 P는 루트 N0에 비례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자연 현상 중에서 공명과 관련된 그런 현상들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요. 플라즈마가 공명이 일어나면 사실 우리가 외부 자극에 대해서 그 플라즈마가 동결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는 자극에 제대로 반응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공명이 일어난 그 시점에서는 가장 큰 진폭으로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통신과학
결부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이온층에서 우리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아이온층에서 우리가 전자기파로 그 아이온층을 역이시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왼쪽이 대기권이고 오른쪽이 이온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빨간색 전자기파를 쏘았다고 칩시다. 그럼 빨간색 전자기파를 쏘게 되면 우리가 아이온층을 흔들게 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자, 아이온층이 흔들게 되면 양방향으로 대칭의 같은 주파수의 전자기파가 나갈 것이고요. 아이온층 내에서는 아이온층이 만든 전자기파와 저희가 쏜 전자기파가 위상이 180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쇄가 될 것입니다. 즉, 공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주파수가 낮은 대역에서는 저희가 송신을 하게 되면 아이온층을 통과하지 못하고 아이온층에 의해서 반사돼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극에서 남극으로 우리가 만약 통신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을 저희가 이용하면 됩니다. 이온층의 플라즈마 종명 주파수보다 더 낮은 주파수의 전자기파를 쏘아서 통신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온층 바깥에 있는 인공위성과 우리가 통신을 하고 싶다면 이와 같은 전략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플라즈마 공명 주파수보다 훨씬 높은 주파수로 우리가 송신을 해서 이온층이 공명이 되면서 동결이 되는, 즉 가만히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통과시킬 수 있게 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더 고주파로 우리가 인공위성과 통신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죠. 다른 예가 있을까요? 네, 다른 예가 있습니다. 소재에 있어서 금속 방막 혹은 금속에 대해서도 플라즈마 오실레이션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그 공명 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로 우리가 전자기파를 쏘았을 때와 그보다 높은 주파수로 쏘았을 때 다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가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양자역학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우리가 플라즈마 프리퀀시의 하바만큼 곱한 것만큼의 에너지가 레벨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도 이 지식을 갖고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진보된 어드밴스된 양자역학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서는 플라즈마 오실레이션을 생각했죠. 이번에는 전해질 내에 있는 콜로이달 입자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로이드가 뭔가요? 콜로이드는 한 물질 내에 다른 물질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그러한 복합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 물질, 즉 매개체가 되는 물질이 있을 거고 분산이 되는 물질이 있을 겁니다. 우리 소재에 있어서는 주로 세 개의 상, 즉 고체, 액체, 기체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조합을 생각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이 9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유는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오른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유는 버터 지방 입자들이 수용액 안에서 분산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개체는 액체가 될 것이고요. 분산되어 있는 그 분산체 역시 액체입니다. 따라서 가운데 있는 이멀전의 경우가 되겠죠. 자, 소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배터리 소재가 있고 메모리 소재가 있고 디스플레이 소재가 있고 여러 가지 소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소재를 생각해 보면 그 배터리 소재 내에도 콜로이드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콜로이드는 전해질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고 그 전해질은 양극과 음극 사이에 분리막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해질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해질은 이 슬라이드 맨 첫
문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물질 안에 자유이온들이 담겨져 있어서 그 전체 물질을 전기적으로 전도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이온 용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물에다가 소금을 넣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물에 소금을 넣으면 소금물이 되죠. 네, 바다와 같죠. 바다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기가 잘 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우리 고기잡이들이 가끔 배터리를 갖고 양극과 음극 두 개의 전선 갖고 물고기를 프라이 할 때가 있죠. 네, 그것은 바로 양극과 음극 사이에 큰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 안에 소금을 넣으면 소금에 있던 Na, 즉 소듐 혹은 나트륨 플러스 이온과 클로린 마이너스 이온들이 해리가 되고 각각의 이온들이 전기장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문제 역시 앞서 플라즈마를 우리가 이해할 때처럼 좀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수용액 안에 어떤 입자가 있었을 때 그 입자가 양의 전하를 띠고 있는데 구형이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움직임은 1차원, 즉 좌우만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할 영역은 그 입자 전체가 아닌 굉장히 작은 표면에서의 크기, 저 레드박스, 즉 빨간색으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만 생각할 겁니다. 즉 지구 위에 한반도 위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평평한 평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을 확대해서 보면 평평한 평면에 오른쪽에 수용이 있고 왼쪽에 입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의 전하로 대전된 그 콜로이드가 전해질에 있었을 때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주변에는 음의 이온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주변에 전기 포텐셜과 전기장이 어떻게 분포되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를 단순화시켰죠? 문제를 단순화시킨 그림이 아래 그림이 있고요. 여기서 전기 포텐셜 파이라고 하고요. 그 파이는 x 방향으로만 변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phi of x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풀 겁니다. 그럼 phi of x는 어떤 분포를 갖게 될까요? 요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배운 포아송 방정식 혹은 맥스웰 제1 방정식에다가 통계 역학을 조금 가미를 시킬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통계 역학을 못 배운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의 경우에는 요 식을 그대로 암기해 주시고 나중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통계 역학에 의하면 입자들이 열적 평형을 갖게 되면 그 입자의 분포는 농도 분포는 저 엑스포넨셜 즉 지수함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n0 곱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kt분의 u of x. 여기서 u of x는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자, 이 위치 에너지 혹은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전기장만 있었을 때에는 바로 phi, 우리가 배웠던 phi에다가 우리가 대입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소금물 경우, 소듐 같은 경우, 즉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일가의 전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양이든 음이든 딱 하나의 전하를 갖고 있다. 일가의 전하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 U는 포텐셜 파이에다가 Q를 곱한 값이 될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전기 포텐셜과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그 관계식이 전하량의 곱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걸 기억해서 저 위식을 이해하면 플러스 이온의 농도는 n 플러스 x가 될 것이고 이것은 n0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ux over kt, 거기서 u of x는 바로 마이너스 qe phi x가 되고 분모는 kt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의 경우는 부호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q phi가 아닌 플러스 q phi가 돼서 over kt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바로 오른쪽에서 로가 qen 플러스 마이너스 qen 마이너스 합이 되겠죠. 그 합을 왼쪽 식과 결부시켜서 생각해보면 qen0 가로 열고 exponential kt분의 마이너스 qe phi 마이너스 exponential kt분의 플러스 qe phi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요 식과 포아송 방정식 혹은 맥스웰 제1방정식을 결부시키면 바로 오른쪽과 같은 식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오른쪽 식을 그대로 풀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1차 근사를 시켜서 좀 더 적분하기 쉽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의 경우 저 지수 안에 있는 값이 매우 작으면 즉 kt분의 qe phi가 매우 작으면 오른쪽과 같이 1차 근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넨셜이 바로 선형함수로 바뀌는 거죠. 1 플러스 마이너스 kt분의 qe phi가 될 것이고요. 그것을 아래식에다 대입을 하면 2차 미분한 그 값이 오른쪽에 입실론0 kt분의 en0 qe제곱 곱하기 phi of 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미분 방정식을 저희가 풀면 그 해는 다름 아닌 phi가 a 곱하기 2의 d분의 x 승 더하기 b 곱하기 2의 d분의 x 승이 될 것이고, 초기 조건에서, 초기 조건이라는 건 어떤 조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x가 예를 들어서 무한대였을 때 과연 발산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 b가 0이 아니면 이 함수는 발산이 되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는 항상 0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a만 남으니까 phi는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d분의 x승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다시 미분 방정식에 넣어주면 바로 d제곱이 이게 드바이 랭스가 될 텐데요. 드바이 길이가 될 텐데 d제곱이 en0 q제곱 분의 입실론0 kt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푼 수식을 갖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0, 즉 x가 0인 부분은 콜로이드 입자 표면 바로 그 위치가 될 겁니다. 그 위치에서 전해질 쪽으로 가는 방향이 x가 커지는 방향일 텐데, 이 단위를 드바일랭스의 1배, 2배, 3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드바일랭스만큼 갔을 때 전기 포텐셜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보면 바로 지수함수 2의 함수이기 때문에 2분의 1, 그러니까 숫자 2가 아닌 2분의 1의 함수로 급격하게 떨어짐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표면 상태에서의 그 전기 포텐셜은 phi of 0는 입실론 0분의 시그마 d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이 갖는 의미는 플러스로 대전된 콜로이드에 마이너스 입자들이 그 근처로 왔을 때 전기 포텐셜이 차폐가 되기 시작하는데, 완벽하게 차폐가 되기 위한 거리가 얼마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2분의 1만큼 줄어드는 데 필요한 차폐 거리는 드바의 길이, 즉 d만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어떠한 대전된 입자의 전기장은 그 전기장의 수직 성분은 이 경우에는 2x 성분이 될 텐데, 입실론 0분의 시그마이기 때문에 입실론분의 시그마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식에서 우리가 미분을 해서 d분의 a, 즉 앞에 개수 a를 활용하면 a가 다름 아닌 입실론 0분의 시그마 d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 이 입실론 0분의 시그마 d이기 때문에 표면에서의 전위가 입실론 0분의 시그마 d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한번 예전에 우리가 플러스로 대전된 판과 마이너스로 대전된 판, 즉 무한
흡전기 내에서 생기는 전이차 그리고 전기장 기억나시나요? 네. 요 식이 저 표면에서 나오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D 요 전기장에서 나오는 전기 포텐셜 식이 공교롭게도 우리가 만약에 그 표면에 있는 전하밀도와 같은 전하밀도의 평판을 나란히 세워놓고 D만큼 이격시켰을 때 그 사이에 생기는 전이차와 같은 값을 갖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걸 잘 기억하시면 앞서 식을 다 유도하지 않더라도 플러스로 대전된 콜로이드에서 마이너스가 몰려왔을 때 표면에서 갖게 되는 전위를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전 슬라이드까지 저희는 드바이 길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플러스로 대전된 콜로이드 입자가 마이너스의 이온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전기 포텐셜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배웠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수식을 갖고 우리가 조금 더 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콜로이드의 입자를 우리가 왜 같은 부호의 전하로 대전을 시킬까요? 그것은 분산이 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같은 전하를 갖고 대전된 입자들은 반발력을 서로 만들기 때문에 붙어 있을 확률이 작아지죠. 그런데 그것을 전해질에 넣게 되면 마이너스 이온들이 둘러싸이게 되고 그 둘러싸임으로 인해서 차폐가 되기 때문에 반발력의 효과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두 개의 입자가 서로 막 충돌하려고 했을 때 드바이 길이가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큰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크다는 것은 아직 그 차폐 효과를 하기 위해선 더 거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같은 거리에서 반발력의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드바이 길이가 긴 상황에서는 분산이 잘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드바이 길이가 짧은 상황에서는 차폐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전을 시켰지만 대전된 효과가 없고 내가 충돌했을 때 그 충돌을 회피하지 못하고 바로 붙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범퍼의 길이가 되겠죠. 범퍼의 길이가 너무 짧으면 충돌했을 때 범퍼의 역할이 제대로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 드바이 길이를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저 식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온도가 있습니다. 템퍼러처 T가 있고 그 다음에 N0 그 용액의 농도가 있습니다.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N0를 키우면 즉 더 소금물 같은 경우에 더 짜게 만들면 D는 작아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산되어 있는 입자를 뭉치게 하려면 그 용액에 소금을 더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용어를 영어로는 salting out a colloid라고 합니다. 즉 소금을 더 넣어서 콜로이드가 뭉쳐서 침전시키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사실 바이오 소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즉 용액에다 단백질 분자를 넣었을 때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단백질을 모아서 우리가 분리를 시키려면 용액의 농도를 바꾸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방금 저희가 만든 수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